오늘은 2025년 9월 12일까지 벨라루스에서 폴란드로 가는 국경이 12시간 동안 폐쇄되었고 폴란드 국경은 긴줄이 있습니다. 폴란드는 최근 며칠 동안 이름뿐만 아니라 목소리로도 세계 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는 동부전선 전체 MC, 특히 폴란드를 지원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 많은 지도자들로부터 이것을 들었습니다. 자파드 군사훈련 이후 바르샤바는 벨라루스와의 국경을 폐쇄했고 그때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천 대의 차량과 사람들이 교차점에 갇혀 있었지만 그 긴 줄은 위기의 눈에 보이는 부분에 불과했습니다. 진정한 타격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에 떨어졌습니다. 폴란드가 닫은 관문은 중국의 유럽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무역 통로였고 이제 연간 25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는 그 경제 동맥이 단 한 번의 정치적 결정으로 끊어졌습니다. 폴란드의 첫 번째이자 가장 분명한 조치는 중국 경제의 중추인 일대일로를 겨냥했습니다. 수년간 베이징은 유럽으로 상품을 운송하기 위한 전통적인 해상 경로의 대안으로 철도 운송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왔습니다. 이 철도 노선은 해상 경로보다 몇 주 더 빠르고 항공 경로보다 훨씬 저렴했습니다. 전자제품, 기계, 자동차 부품, 그리고 수많은 소비자애가 중국에서 출발한 기차를 통해 유럽의 중심부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이 노선이 유럽에 진입하는 가장 중요한 병목 지점은 폴란드의 말라셰비체 터미널이었습니다. 이곳은 아시아와 유럽 철도 시스템이 만나는 거대한 물류 허브로 매일 수천 개의 컨테이너가 교환되었습니다. 2025년 9월 12일에 폴란드는 카즈니차 로드나 시에미아노우카 스위슬락, 테레스폴 브레스트와 같은 주요 철도 교차점을 폐쇄하여 말라셰비체 터미널을 사실상 폐쇄했습니다. 갑자기 연간 25억 유로에 달하는 중국산 상품의 흐름이 중단되었습니다. 벨라루스 철도 노동자들에 의해 확인된 바와 같이 시스템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수천 개의 컨테이너가 벨라루스의 창고와 역에서 방치되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징에게 이것은 단순한 지연이나 재정적 손실이 아니었습니다. 1대1로 프로젝트의 근본에 심어진 다이너마이트와 같았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전체 마케팅 전략은 빠르고 신뢰할 수 있으며 안정적이라는 약속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폴란드의 단 한 번의 결정은 이러한 약속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무역 경로가 결코 순수하게 경제적이지 않으며 정치적 의지, 군사적 긴장, 그리고 단일 국가의 국가 안보 우려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줍니다. 이 타격 이후 외교적 움직임이 즉시 가속화되었습니다. 베이징은 바르샤바에 대한 압박을 증가시키려 했습니다. 2025년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폴란드 외무장관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와 중국 외교수장 왕이 사이에 중요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중국 장관은 무역 중단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국경을 즉시 개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반응은 새로운 폴란드와 새로운 유럽의 자신감을 반영했습니다. 시코르스키는 국경 개방에 대한 확실한 날짜를 제시하지 않았고 그 결정이 폴란드의 국가 안보와 관련이 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대국에 맞서는 드문 저항의 표시였습니다. 폴란드는 이제 훨씬 더 강력한 카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비장의 카드는 이중 타격의 두 번째이자 더 치명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바르샤바는 폐쇄된 국경과 인질로 잡힌 250억 유로의 무역을 우크라이나에 대한 입장을 강요하기 위한 지렛대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폴란드 외교는 최근 며칠 동안 이 전략을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2025년 9월 15일 시코르스키 외무장관은 중국에 명확한 요구를 하는 또 다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시코르스키는 우리는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러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초대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폴란드 관리들은 베이징의 동맹국인 벨라루스가 폴란드 국경에 대한 하이브리드 작전, 즉 불규칙한 이민자를 무기로 사용하는 정책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압박은 중국을 현대 역사상 가장 어려운 외교적 위치 중 하나로 몰아넣었습니다. 수년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립적인 척하며 모스크바의 경제적, 기술적 지원을 조용히 제공하면서 서방을 비판해온 베이징은 이제 폴란드에 의해 가면을 벗도록 강요받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최대 무역 파트너인 유럽연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경제 회랑, 반대편에는 서방에 대항하는 전략적 동맹국으로 여겨지는 러시아가 있었다. 폴란드는 중국이 이 두 가지 이익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여 베이징이 푸틴과의 동맹에 진정한 대가를 제고하도록 했다. 게다가 이 대가는 외교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지정학적 측면에서도 매우 무거웠다.
폐쇄 발표가 이른 아침에 나왔기 때문에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는 너무 늦었습니다. 국경 폐쇄 소식을 마지막 순간에 알게 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여권, 여행 가방, 아이들을 데리고 벨라루스 폴란드 국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일부는 직업을 지키기 위해, 일부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 일부는 단순히 유럽에서의 삶을 계속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주한 것은 거대한 철제 장벽, 무장한 국경 경비대, 그리고 침묵하는 외교선이었습니다. 새벽의 첫 빛은 위기의 침묵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브레스트 테레스폴, 시에미아누프카, 카즈니차 국경 횡단 지점에서는 차량 대기열이 수마일에 걸쳐 늘어섰습니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최소 1680대의 자동차와 65대의 버스가 두 나라 사이에 갇혀 통과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이야기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도로에 있었습니다. 벨라루스 내부에서 온 차량 행렬은 국경에 도달하기도 전에 멈춰졌습니다. 벨라루스 보안군이 도로를 차단하고 운전자들에게 돌아가도록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요? 2024년 이 경로의 화물량은 10.6% 증가했으며 운송된 상품의 총 가치는 25억 유로를 초과했습니다. 이 철도 노선은 해상 운송의 느림과 항공 운송의 높은 비용에 대한 균형 요소였습니다. 특히 테무, 쉬인, 알리바바 같은 전자상거래 거대 기업들에게 이 노선은 주문이 며칠 내에 유럽 고객에게 도달하도록 보장하는 주요 생명선이었습니다. 폴란드의 국경 폐쇄는 이 노선의 화물을 운반하는 열차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발전의 기적으로 칭송받던 중국 내륙 지방도 마비시켰습니다. 충칭, 청두, 시안과 같은 도시는 특히 중국의 서부 개방 정책 아래 성장한 산업 중심지였습니다. 이 도시들은 유럽 시장을 위한 첨단 기술 제품을 생산합니다. 예를 들어 노트북, 전기차 부품, 스마트폰, 오지 하드웨어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에 있어 시간은 돈만큼이나 귀중했습니다. 해상 운송은 평균 30일에서 40일이 걸렸지만 철도 운송은 배송 시간을 혁신적으로 단축하여 12일에서 14일로 줄였습니다. 주문 제작 방식으로 생산하는 공장들에게 이 속도 차이는 시장 점유율을 잃거나 유지하는 경계선이었습니다. 폴란드가 국경을 폐쇄하면서 이 노선들이 갑자기 막혔습니다. 공장 생산이 둔화되었습니다. 창고는 용량이 가득 찼습니다. 유럽 구매자에게의 선적이 중단되었습니다. 계약이 취소되었고 지연으로 인해 수십억 위안의 벌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것은 중국 제품이 빠르고 신뢰할 수 있다는 인식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신뢰, 무역의 초석이었던 것이 이제 의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유럽의 수입업자는 새로운 주문을 할 때 묻습니다. 폴란드가 어느 날 아침 국경을 닫으면 이 제품들을 받기 위해 몇 주를 기다려야 하나요? 베이징에게 이번 경제 위기의 다음이자 가장 두려운 단계는 사회적 위기로 변할 가능성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정당성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국민의 번영을 약속하는 데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 계약이 깨지면 당의 권위도 흔들립니다. 이제 충칭의 거대한 공장에서 생산이 둔화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먼저 교대 근무가 줄어들고 보너스가 삭감됩니다. 위기가 심화되면 해고가 시작됩니다. 수백만 명의 노동자가 갑작스럽게 소득 상실과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상황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사회적 시한폭탄입니다. 일자리를 잃고 미래를 두려워하는 수백만 명의 분노는 쉽게 거리로 쏟아질 수 있습니다. 서부 지방에서 시작된 시위의 물결이 중국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베이징의 최악의 악몽입니다. 폴란드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내린 결정이 중국의 내부 안정성, 즉 공산당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는 중국에만 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 폴란드에서도 상황이 흔들렸습니다. 국가가 통제하는 PKP 카고는 지연히 관리 가능하다고 경고했지만 국경이 오랫동안 닫혀 있으면 무역이 카자흐스탄, 카스피해, 흑해, 터키를 통해 우회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폴란드가 국경을 폐쇄하기로 결정하기 불과 일주일 전에 유럽 전역에서 온 화물을 실은 첫 번째 바르샤바 중국 화물 열차를 성대하게 출발시켰습니다. 이 경로는 유럽 중국 물류 방정식에서 폴란드의 핵심 역할을 굳히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같은 나라가 버튼 하나로 이 경로들을 비활성화했습니다.
폴란드 교통협회의 전략 프로젝트 디렉터인 아르투르 콜리즈니악은 위기의 규모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습니다. 국경의 완전한 폐쇄는 운송뿐만 아니라 전체 경제에 치명적입니다. 약 10,000명의 벨라루스 운전자가 현재 폴란드로 돌아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일부는 심지어 자신의 나라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 폐쇄는 다른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의약품과 식품과 같은 시간에 민감한 화물이 차단됩니다. 리투아니아나 라트비아를 통한 운송과 같은 대체 경로가 가능할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모두 증가할 것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대체 경로가 항상 열려 있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번 조치로 바르샤바는 경제 회랑에 개입했을 뿐만 아니라 베이징 그리고 전 세계에 3가지 매우 분명한 메시지를 3가지 다른 수준에서 보냈습니다. 이 메시지 각각은 유럽이 미래의 어떤 외교 정책과 안보 교리를 채택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폴란드의 첫 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급진적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중국이 유럽에서 자유롭게 무역을 계속하고 싶다면 유럽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자들과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이 발언은 지금까지 유효했던 무역과 정치의 분리 원칙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새로운 교리를 표현한 것입니다. 바르샤바는 중국이 유럽 시장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십억 유로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익이 러시아와 같은 공격적인 행위자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면 이 무역 경로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폴란드가 여기서 취한 조치는 단순한 경제 제재가 아니라 유럽 대륙을 위한 새로운 안보 구조를 제시하는 선언입니다. 중국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경에서 안정이 깨지면 당신의 기차도 멈출 것입니다. 유럽에서 안보와 무역이 이렇게 명확하게 연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모스크바와의 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직접 겨냥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중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지만 배경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및 기술적 지원이 전쟁이 계속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지원체계는 마이크로칩에서 산업장비, 에너지 투자에서 SWIFT 대안까지 러시아의 전쟁 기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폴란드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이 파트너십은 중립적이지도 무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당신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경고가 아닙니다. 이는 구체적인 비용으로 이어진 지정학적 협박입니다. 폴란드는 중국의 가장 약한 지점 중 하나인 유럽과의 무역 경로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전략은 매우 정교합니다. 중국은 이제 유럽 시장에서 러시아 지원의 대가를 치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제 국경 게이트뿐만 아니라 상업적 명성도 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중국은 모스크바와의 관계가 유럽에서 어떻게 반향을 일으키는지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눈에 띄는 메시지는 폴란드가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입니다. 바르샤바는 더 이상 유럽의 지정학적 주변부가 아니라 전략적 중심에 있습니다. 이 위기는 또한 유럽 내 권력 균형을 보이지 않게 변화시켰습니다. 폴란드는 외부 위협에 맞설 뿐만 아니라 자국의 지역적 리더십 역할도 강화했습니다. 베를린과 브뤼셀의 소극적인 태도와 대조적으로 폴란드는 위기를 관리하고 국경을 폐쇄하며 중국에 맞서고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행동했습니다. 이는 유럽의 동쪽 관문을 누가 지키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합니다. 브뤼셀, 파리, 베를린 아니면 바르샤바? 이 조치로 폴란드는 그 질문에 효과적으로 답했습니다. 대륙의 안보에 있어 이제는 주요 수도들뿐만 아니라 국경을 따라 있는 국가들도 입장을 형성하고 지시하며 결정하는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럽 동부의 국가들이 더 이상 단순한 완충지대가 아니라 적극적인 지정학적 플레이어가 되었음을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위기는 모든 당사자 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폴란드와 중국의 관계는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베이징은 바르샤바를 신뢰할 수 없고 적대적인 행위자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폴란드는 중국을 러시아의 범죄에 공모하고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위치시켰습니다. 관계는 상호 불신과 힘든 협상의 시기에 기반을 두게 될 것입니다. 폴란드는 이 지렛대를 최대한 활용할 것입니다. 이번 위기는 모스크바와 베이징 간의 무제한 우정을 가장 힘든 시험에 처하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푸틴의 전쟁으로 인해 처음으로 직접적이고 상당한 경제적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베이징은 공개적으로 모스크바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공개적으로는 푸틴의 전쟁이 중국의 무역과 내부 안정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외교관들이 러시아 측에 이 불안정을 끝내라는 압박이 그 어느 때보다 증가할 것입니다. 이는 두 동맹국 간의 불가피한 이해 충돌을 초래합니다. 한편 벨라루스는 이 방정식에서 그저 하나의 졸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루카셴코가 초래한 불안정성은 중국의 프로젝트에 해를 끼치며 그를 베이징의 눈에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이자 부담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바르샤바의 이중 타격은 베이징을 기로에 서게 했습니다. 중국은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전쟁을 끝내기 위해 러시아에 대한 압력을 증가시키거나 전략적 동맹국을 계속 지원하여 유럽 시장을 잃을 위험을 감수할 것입니다. 어느 경우든 승자는 게임의 규칙을 대담하게 다시 쓴 폴란드와 그를 지원하는 우크라이나가 될 것입니다. 국경에서 기다리는 수천 명의 사람들의 비극은 이 무자비한 지정학적 체스 게임의 가장 비극적인 대가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폴란드의 전략이 성공할까요? 중국이 무역을 위해 동맹국인 러시아를 외면할까요?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새로운 비디오에 대한 업데이트를 받으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